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정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부대 운용에 대한 조사가 군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예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된 정황을 포착하고 특수활동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160여일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특검의 구형량과 위 부회장의 최후 진술에 관심이 모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 등 투기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받아 산 집을 팔아야 하고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집을 살 때 대출 한도도 줄였습니다. 지난달 30대 여성이 5개월 된 아들을 안고 투신한 사건을 통해 산후 우울증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산후 여성의 신체 변화는 물론 사회관계 단절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유엔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이런 협박이 처음은 아니지만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긴장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엔의 대북 제재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리자마자 찬반 거수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가 확인됩니다. 8번째 대북 제재안 2371호가 통과되는 순간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넘겨봤습니다. Today, the full Security Council has come together to put the North Korean dictator on notice. This is the most stringent set of sanctions on any country in a generation.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8일 ICBM급 발사 실험에 연거푸 성공하면서 세계를 위협한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노동자의 신규 송출이 차단되고 조선무역은행과 조선민족보험 총회사 등 4곳과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유엔의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단일 제재로는 가장 큰 경제 제재 패키지라며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애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빠졌습니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 수출 금지가 제재안에서 빠지면서 외교가 일각에서는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미국이 제재로 나오면 미국 본토가 불바다에 빠질 것이다 이런 협박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북한을 건드리는 날엔 미국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겁니다. 북한이 지난달 미국 동부까지 사정권에 둔 ICBM급을 시험 발사한 사실을 강조해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앞서 미국을 향해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자주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핵탄두 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추가 발사, 그리고 재래식 전력까지 동원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고 있는 북한 이용호 외무상 일행은 남북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 만날 일 없다고 하셨잖아요.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확실한 건가요? 예.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과도 따로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대화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자, 지금 필리핀의 마닐라에서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한미, 한중, 또 북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마닐라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안희근 기자, 자, 조금 전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죠. 지금 막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요? 네, 왕 부장은 오늘 강경화 장관과 첫 공식 외교장관 회동을 가졌는데요. 왕 부장은 모두 발언부터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면서 개선되고 있는 양자관계에 산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2차 발사 이후 대응 조치로 나머지 4기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겁니다. 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로 위협이 상당히 고조됐다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은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깊이 심화된 가운데 대통령께서 내린 방어적인 차원의 결단이라며 중국 측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한미 외교장관 회담,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이 회동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있었던 거죠? 외교장관 회담.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뉴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지 9시간 만에 강경화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곳 마닐라에서 만나 35분간 협의를 했는데요. 두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성공적으로 채택됐고 그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한 걸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이긴 한데 유엔 안보리 오늘 결의안도 통과가 됐고요.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 필요성 이 부분도 언급이 됐죠. 그렇습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부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도 이해와 공감을 표시했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에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번 ARF에는 북한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북한 이용호 외무상 오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죠.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새벽 마닐라에 도착한 이용호 외무상은 오늘 낮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1시간 남짓 만났는데요. 왕 부장은 회담이 끝난 뒤 중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볼 것을 촉구했고 앞으로 추가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장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왕 부장은 한반도 안정의 유일한 방향은 대화와 담판이라며 육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무상은 아무런 설명 없이 회담장을 떠났고 다만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 지역 정세와 쌍무관계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고만 짧게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닐라에서 안희근 기자였습니다. 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찾아낸 데 이어서 2012년 군에 지원한 수십억의 특수활동비가 역시 선거용 댓글 공작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적폐청산 TF는 군의 댓글 공작도 국정원이 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직원 100여 명은 2012년 대선과 총선 전후 인터넷에서 12,000번이 넘는 정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를 지시한 이모 전 심리전 단장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단장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국정원이 사이버사에 2011년 30억 원, 2012년 42억 원, 2013년 55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국정원이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에 국정원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TF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이 사이버사에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사용처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폐청산 TF는 특히 국정원이 민간 댓글 조직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이
2012년부터 사이버사 직원들에게도 지급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당시 정보 활동을 했던 군 고위 관계자는 심리전단 요원 상당수에게 특수활동비가 개별적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 현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에 대한 조사가 군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정치권은 오늘도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조사가 국정원의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정권이 정보기관을 사조직화해 혈세를 써가며 각종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진상규명하는 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불법 댓글 부대 활동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라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은 대표는 진실규명엔 어떤 정부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보복이 돼서는 안 되지만 오해받을까 두려워 진실을 덮는 일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한 뿌리였던 자유한국당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미 2013년에 진행됐고 당시 한국당은 진실규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국정원의 댓글 부대 운용, 또 불법 선거 개입,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관심은 이제 검찰 수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검찰이 수사에 나선 적이 있죠. 당시는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많은 부분이 의혹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상당 부분의 국정원 불법 정황을 직접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와 메시지에 치중됐던 업무 범위는 국내 온라인 활동으로 넓어졌고 최고 책임자도 2급에서 1급으로 높아졌습니다. 대선 직전인 2012년에는 심리정보국이 4개 팀 7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러한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 거부로 서버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 메인 서버를 분석해 여론 조작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만 건의 보고서들을 분석하며 위법성 여부를 가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관련자를 수사 의뢰할 때 입증 자료도 같이 넘길 방침입니다. 또 TF는 검찰의 추가 협조 요청에도 적극 응할 방침인 만큼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주목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내일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구형을 하게 됩니다. 최후 진술에서 이 부회장이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1심 선고는 이번 달 말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먼저 특검이 구형을 통해 형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하고 나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과 변호인단 각각 30분씩 사용하겠다고 한 만큼 재판은 2시간 남짓 걸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 결심 공판까지 포함해 지난 5개월 동안 정식 재판 횟수만 53차례에 달합니다. 청와대와 국민연금공단, 공장위, 금융위, 마사의 관계자 등 법정에 증인으로 선 사람만 약 60명에 이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정유라 씨가 깜짝 출석해 이 부회장과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기도 했고 2차례나 구인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응하지 않아 사법부 무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 생중계가 가능해진 만큼 내일 결심에 이어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선고가 중계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죠. 그 중심에는 뇌물 공여죄가 있고 재산 국외 도피와 위증 등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이 이 혐의들에 대해 얼마나 구형을 할지,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어떻게 반박할지가 관심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특검과 삼성 측은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성격을 두고선 주장이 갈립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3차례 독대, 그리고 안종범 전 석의 수첩 등을 토대로 이 돈을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횡령죄도 적용했습니다. 또 최 씨의 독일 회사로 들어간 78억 원에 대해선 재산 국외 도피죄로 봤습니다. 여기에 독일에서 말세탁을 했다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고,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도 덧붙였습니다. 구조상 뇌물죄로 시작해 나머지 4가지 혐의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그동안 특검이 가공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지원이었고 뇌물이나 횡령이었다면 왜 계좌로 입금하겠냐는 겁니다. 이어 재산 도피나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돈이 오간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일단 5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결심 공판은 뇌물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내부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맹비난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천정배 전 대표였습니다. 구태 중에 구태 정치입니다.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대선 패배로 치러지는 당대표 보궐선거에 패배 장본인이 출마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정동영 의원도 안 전 대표가 주장한 극중주의를 정면 공격했습니다. 극중주의는 한국 정치에서 듣도 보도 못한 구호입니다. 새정치라는 말이 지금까지 모호했듯이 극중주의라는 구호 역시 모호합니다. 신념이 없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적입니다. 특히 극중주의가 당의 보수화를 말한 거라면 5월 대선에 만든 촛불 민심에 대한 이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 혁신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보다 당의 생존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상태가 지금 국민의당 아닌가 싶습니다. 독배라도 마시겠다고 저는 결심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오늘 밤 모여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나흘 됐습니다. 그 사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투기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로 산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지방에서 집을 살 때도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8.2 대책 발표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세부적인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담은 감독 규정 개정안을 보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 지역에서 다른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요청할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특약에 동의를 받은 뒤 대출을 승인해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대출을 낀 집을 보유한 세대가 서울 강남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새로 집을 사려면 지방의 주택을 팔아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8.2 대책 발표 자료에 들어있지 않았던 지방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방안도 각 금융회사에 전달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지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할 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기존 70%에서
60%로 낮춰 적용하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지방에서 집을 사려면 집값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집을 처분하길 원치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면 임대료 상승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자발적인 등록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이번 대책엔 다주택자 규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집을 샀다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되파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됐습니다. 이들 사이에선 양도세 부과 규제에서 구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은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한이 기자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검색어를 치니 다양한 문의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계약했더라도 대책이 시행된 3일 이후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 산 집을 팔고 싶은 이들 사이에선 비과세 거주 요건에서 구제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책 발표 전 서울에 신규 분양을 받았거나 오르는 집값에 전세를 끼고 새로 집을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근무지 등의 이유로 지방에 전세를 살면서 서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눈치 보기가 한창입니다.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2억 원 이상 내린 급매물이 등장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인 다음 달이 돼야 파리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산후 우울증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마가 갓난아이와 투신하는가 하면 아이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대부분의 산모가 겪는다고 하는데 치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윤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이제 밥상이 다 차려졌어요. 근데 아이랑 와이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달 26일 오전 8시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김모 씨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8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은 며칠 뒤 숨졌고 김 씨도 전신마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계속 치료를 보냈거든요. 당연히 5개월에서 6개월쯤 힘들어. 그때 그냥 거기 넘기면 돼. 이런 식으로. 지난달 31일 서울에선 30대 여성 김모 씨가 생후 6개월 된 딸을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김 씨의 증세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들도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 여성 10명 중 9명은 산후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치료를 받은 경우는 2%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산후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물론 특히 직장 여성들의 경우 사회관계 단절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역시사지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힘든 거구나. 병원으로 문제오는 느낌을 제가 말았는데. JTBC 윤재영입니다. 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군 검찰이 박찬주 대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내일 군 수뇌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내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를 불러 긴급대책회의를 엽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공관병 부당 대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복무병사를 전투 임무와 관계없는 개인 사병처럼 부리는 관행 자체를 근절하는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군은 박 대장 부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내일 오전 민간인 신분인 박 대장의 부인 전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고 8일쯤 박 대장을 소환해 직권남용과 강압, 횡령 등의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초 오늘까지였던 공관병 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1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육군 측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기한을 늘렸다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 측은 군 검찰이 박 대장에 대한 긴급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배제하고 있다며 부실 수사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탑승객 70명이 무려 3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뒤 1시간 동안 롯데월드 측은 소방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조대는 탑승자의 신고를 받고야 출동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롯데월드 지하 3층에 있는 놀이기구 플라이벤처가 어제 저녁 7시쯤 갑자기 멈췄습니다. 운행 도중 탑승객 1명이 내리겠다고 하자 기계를 멈추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비가 길어졌지만 다들 영문도 모른 채 안내방송만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에 원활하지 못한 점 1시간 가까이 지나서도 눈에 띄는 조치가 없자 누군가 직접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승객이 신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다리다 못해갖고 이제 승객이 신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탑승객들은 어둠 속에서 최대 9m 허공 위의 의자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불도 좀 켜주고 뭔가 사람이 앞에 나와서든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암흑 속에서 그냥 1시간을 그냥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만 해도 콧물 눈물 다 주먹붙어서. 물을 달라고 했지만 곧바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물 같은 거라도 좀 아이들한테 줄 수 있게끔 달라. 아무 답변이 없으시고. 결국 탑승객 70명 전원은 3시간이 다 되어서야 놀이기구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정비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신고 시점을 놓쳤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어제 오전 베이징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이 과열되면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돌아와서는 정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정비 과정에서 엔진에 불이 붙어서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주변으로 연기가 자욱합니다. 소방차들이 출동해 항공기 엔진에 물을 뿌립니다. 화재가 발생한 항공기 엔진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 김포공항을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보잉 777 여객기가 이륙 1시간여 만에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장은 항공기 오른쪽 엔진에 엔진오일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김포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승객 216명과 승무원 14명은 대한항공 측이 마련한 대체기를 타고 뒤늦게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사고는 오후 들어 정비 도중 발생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를 대한항공 김포공항 정비창으로 옮겨 엔진을 시험 가동하던 중 불이 붙은 겁니다. 이 사고로 항공기 엔진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대한항공은 매뉴얼에 따라 고장 원인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 엔진을 시험 가동하던 중 결함이 확인돼 불이 난 것이라며 항공기 엔진오일 온도가 상승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지난주에 여름휴가 떠난 분들 많았지요. 오늘은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또 많았습니다. 인천공항에는 해외로 나갔던 여행객이 오늘만 10만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귀국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가족끼리 나가는 첫 여행이라서 많이 기대되고 달려있기도 했고 일단은 집에 왔다는 안도감이 드는데 출근하려니까 좀 마심적으로는 힘드네요. 오늘 10만 5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입국장은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로 이렇게 북적이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보시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문 앞까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오는 20일까지를 성수기로 보고 하루 평균 18만 명 이상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전체 교통량은 평소 주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상행선으로 차량이 몰리면서 오후 한때 정체를 빚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화성휴게소입니다. 이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차량들은 이곳에서조차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차량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는 일부러 좀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좀 차가 많은 것 같아요. 전국 고속도로는 오후 들어서면서 정체가 서서히 풀리다가 밤 9시께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오늘 오전 8시쯤 경기도 화성시 이파도 인근 해상에서 가족 5명이 타고 있던 3톤급 레저보트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비가 내려서 조금 덜 더울까 했는데 오늘도 어제만큼 더웠습니다. 경남 밀양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밤에도 이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소영 기자. 화면으로 보니까 더위 피해서 나온 시민들이 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푸드트럭 50곳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서울시가 맛으로 선정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노란색 텐트 아래에 각종 인테리어 소품과 그리고 액세서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좀 오긴 했는데 여전히 참 더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 폭염이 심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무척 더웠습니다. 가장 더웠던 곳이 바로 밀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기록했는데요. 기상 관측 이래 8월 중 가장 무더웠습니다. 이 밖에 경남 창원이 37.4도, 그리고 광주가 37.3도, 그리고 대구가 37도로 그야말로 푹푹 찌는 더위였습니다. 서울도 비는 잠시 내렸지만요,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습도가 높아 하루 종일 푹푹 찌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낮에 이렇게 더웠으면 그럼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는 졌지만요, 열기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내일 아침까지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곳들이 많아서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더운 것은 바로 제5호 태풍 노루 때문입니다. 이 노루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요, 일본 쪽으로 지나가면서 무덥고 습한 열기를 우리 한반도 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내일이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더라고요. 더위는 여전할까요? 네, 내일은 중부지방과 광원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요, 무더위가 조금은 식겠지만요, 그래도 더위는 오늘처럼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이 36도로 가장 높겠고, 대전, 대구, 부산이 35도, 그리고 광주와 제주가 34도, 서울 32도로 예상됩니다. 열대야도 이번 주 초반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네, 반포 한강공원에서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태풍 노루가 상륙해 폭우와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졌는데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면서 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마을은 물에 잠기고 도로에는 토사가 덮쳤습니다. 강풍에 벗겨진 비닐하우스 내부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제5호 태풍 노루가 이틀 동안 650mm의 비를 뿌린 일본 아마미 지방의 모습입니다. 노루는 태평양에서 발생한 지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에 최대 순간 풍속 5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라 가고시마현에서 60대와 80대 노인 2명이 강풍에 넘어지거나 바다에 빠져 숨졌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규슈 지방에서는 송전선이 끊기면서 16,0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노루는 현재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하고 있으며 오는 8일 동해로 빠져나온 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태풍이 관통하는 일본 내륙 지방에는 강풍과 함께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노루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여름철에 가장 흔한 전염병이 식중독이죠.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는 식중독 감염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며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기기는 이미 몇 년 전에 출시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얼마 되지 않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한 중소기업이 질병관리본부 용역을 받아 개발한 식중독 진단키트입니다. 황색 포도알균이 만드는 장 독소를 찾아내 식중독 여부를 진단해주는 기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3월 이 키트를 새로 개발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후 14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진단키트 1,440개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키트는 사용을 안 하고요. 그 진단 기준이 바뀐 거죠. 진단할 때는 이제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저희가 구매해서 쓸 이유는 없습니다. 당초 식중독 감염 여부 기준은 감염 의심자의 분변 등에서 나온 독소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본이 키트를 홍보한 지 5개월 뒤 이 기준이 독소를 만드는 원인균 수로 바뀌면서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더구나 당시 막 개발한 것처럼 홍보한 이 키트는 2년 전인 2014년 출시된 제품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걸 지금이라도 뭐 그냥 홍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죠. 하지만 질본이 시장에서 퇴출될 민간 제품의 재고 처리를 도와준 이유는 지금이라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시진핑 2기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베이다이어 회의가 이번 주말 개막했습니다. 당 주석제 부활 같은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1인 권력을 강화할 측근 중심의 인사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외곽부터 베이다이어까지 고속도로 곳곳에 새로운 검문대가 설치됐습니다. 기차역에도 엑스레이 검색대로 위험 물품을 전량 수색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를 대비한 보안 강화에 도시 전체가 준계엄 상태입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일출을 본 장소를 표시한 기념비입니다. 이곳 리엠펑산 아래 국가급 휴양소에서 베이다이어 회의로 불리는 연례 비밀 원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도부 권력 재편을 논의하는 19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전현직 최고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차기 주자로 유력시되던 순정차의 낙마에 따른 후속책과 함께 당 주석제 부활이 논의 대상입니다. 회의에서는 시진핑 2기 체제의 당내 고위직 자리를 놓고 큰 그림의 권력 재편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홍콩 매체는 지난달 7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금융 관련 회의 직후 참석자 500여 명이 차기 정치국원 후보 35명을 선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패 척결을 총괄하는 왕치상과 잉용 상하이 시장, 마식루이 광둥성장, 딩쇠샹 중앙판공청 부주임 등 시 주석 측근이 대거 포함돼 원로 세력의 동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베이다이어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산을 깎아 지반을 높이고 10여 킬로미터의 방파제를 만들고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은 이렇게 여전히 복구 작업 중입니다. 희망을 짓고 있는 일본 동북 도호쿠 지역을 윤서령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중장비가 쉼없이 움직이고 곳곳엔 흙더미가 쌓여갑니다. 산을 깎아서 만든 흙으로 지반을 높이는 공사입니다. 대지진 당시 지반은 최대 1m 이상 꺼졌습니다. 가공할 쓰나미에 다시는 희생이 없길 바라며 길이 2km, 높이 12.5m의 방파제도 최근 완성됐습니다. 4,000명이 목숨을 잃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시는 방제 도시를 내세웠습니다. 津波が大変な被害をもたらした場所では、例えば公園にするとかね、そういう住居スペースにならないような場所を作ったりしてます。いろんな事業が行われてます。 쓰나미를 이겨낸 동백꽃을 브랜드화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반자이 팩토리. 5년 전 주민 3명에서 시작했지만 어느덧 20명이 넘는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민들의 복구 노력을 응원하기 위한 1000km 이어달리기도 한창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등을 거쳐 오는 7일 도쿄에 도착하는 15일간의 일정입니다.
릴레이에 참가한 선수들이 아오모리를 출발한 지 5일 만에 이곳 미나미 산리크에 도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깨띠를 다음 참가자들에게 전달해주면서 도쿄까지 무사히 달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災害にもあったと思いますが、ちゃんとくじけずに力を尽くして。 미야기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벤츠와 포르쉐 등 독일 자동차 5개 업체가 독일 당국의 담합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독일차 차주들이 이번 주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디젤 게이트의 폭스바겐에 이어 국내에선 두 번째 집단 소송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벤츠 ML SUV와 포르쉐 카이엔 SUV, BMW X6 차주 등 총 6명이 독일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해당 차량 제조사가 디젤 엔진에 배기가스를 거르는 요소수 탱크, 즉 애드블루를 필요 크기보다 3분의 1 이상 작은 것을 장착해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기환경관련법 위반 등을 근거로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입니다. 독일 당국이 이들 제조사가 저가의 소형 요소수 탱크를 쓰기로 담합한 혐의를 조사 중인데 국내에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조작을 알았다면 디젤 차량을 안 샀을 거다. 디젤 차량이 가솔린 차량보다 최소한 1,000만 원은 비싸다. 해당 차주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젤 배기 용량에 비해 요소수 탱크를 작은 것으로 쓰면 환경오염은 물론 자동차 성능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나중에 이 장치도 통째로 교환해야 되고 배출가스는 계속 배출되는 또 형식적인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BMW와 벤츠, 포르쉐 등의 국내 법인들은 독일 당국이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부터 개혁하는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 대출에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의 경우 만기까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여성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미용 관련 업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 살인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홍콩에서 최근 석 달 새 인플루엔자로 312명이 숨져 사스가 창궐한 2003년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콩 위생당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14,721명으로 이 중 2.1%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뿔제비 갈매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뿔제비 갈매기 어미새 6마리가 전남 영광군 무인도에서 서식 중으로 이 중 한 쌍은 번식에도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